단지 미끼입니다. 이 미끼를 잘 물고 오셨으니 제가 제목을 알려드려야죠. 여기 모두 대학원생들이죠? 신입생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은 입학이 아니라 입원을 하신 겁니다. 여기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기 때문에 도로 여러분의 입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보통 병원이 아니라 고도로 전문화된 병원입니다. 편집증 환자들만 수용합니다. 아주 미미한 현상에서 엄청 거대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 편집증 환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두 병동이 있습니다. 문과병동에 글자 한자,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과병동에는 숫자 하나, 세포와 입자 한 톨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하구라고요? 아닙니다. 원우, 동료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앞줄에 앉으신 분들 누구? 교수님들? 조심하세요. 중증 환자들. 간혹 말기 환자들도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편집증의 말기 증상은 과대망상에다가 그 망상을 진리라 믿고 진리를 슬퍼한답시고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겁니다. 그런 저한테 특강을 하라면서 30분 달랑 30분을 주니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혹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말리지 마세요. 위험해집니다. 제가. 자, 이 사람 구름 위에서 몽상을 하는지 안개 속에서 고뇌를 하는지 여러분의 자그마치 400년 선택, 세계문학사상 최고의 편집증 환자 햄릿입니다. 그러면 호레이시오는 어디 있냐고요? 영락없는 공부 벌레지요. 그런데도 둘이 왜 닮았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햄릿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To be or not to be.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야. 그 중간이란 없어.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뭘 알아도 철저히 알아야 하고 뭘 해도 완벽하게 해야 해. 그 집착이 편집증의 첫 걸음입니다. 고뇌하는 형. 하늘에서 참새가 떨어졌어. 저게 무슨 뜻이지? 대체 뭐 때문에 떨어진 거야? 혹 한반도에도 대지진의 징후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광기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외치는가 하면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야말로 또라이가 됩니다. 아버지의 운명을 만나 이렇게 복수를 맹세합니다. 자, 다들 자세를 저렇게 취해보시고 격정적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자, 저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나의 데스크탑, 랩탑에서 파일이며 폴드며 다 지워버리고 나의 아이폰에서 있는 모든 앱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명령만을 내 머릿속에 입력하겠어요. 자, 그렇게 외치고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래놓고 또다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구제불능의
체크를 해줘. 도대체 뭘 읽나 물어보면 바로 저 유명한 말. 뜻 모를 말만 남기고 다시 독서 산매경에 빠져듭니다. 이런 고도의 지적 취향과 섬세한 감수성, 우리 대학원장님의 전공을 잠깐 빌리자면 Sense and Sensibility를 가진 사람이 과연 남자일 리 있겠느냐? 그래서 낭만주의 미술의 거장 블라크로아는 햄릿을 여자로 부릅니다. 그것도 책 읽는 여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책 읽는 여자여 그대 이름은 햄릿.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전공서적은 빼고 요양서적으로만. 이쯤 되면 햄릿이 학생이라는데 별 이의가 없지요. 학생 햄릿의 모습은 공연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웬 불량 고등학생이냐고요? 제국주의 시대 동경제대 학생 햄릿입니다. 또 그 옆에 이게 어째서 학생이냐고요? 손에 든 빨간 목도리. 그것은 1960년대 영국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던 목도리, 이름하여 옥스브리지 목도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물론 반론도 가능하겠죠. 학생만 책 읽나? 오히려 책 안 읽기로 유명한 것이 대한민국 대학생 아니더냐? 하지만 햄릿이 대학에 적을 둔 학생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위해 일찍 귀국한 햄릿을 곁에 두고 감시하려는 숙부의 개교입니다. 미텐버그 대학이에요. 하지만 대학 원생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고요? 햄릿 나이가 30세라고 작품 속에 딱 적혀 나옵니다. 30쯤 학부생이라고. 햄릿이 무슨 만학도도 아니고, 아니면 미래 라이프 대학 학생? 최소한 박사 과정은 되는 거죠. 편집점을 더 발휘해보면 여기 작게 보이는 여기 For your intent in going back to school in Wittenberg. 스쿨, 무슨 스쿨? Graduate School. 문제는 햄릿이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귀신 들리고 미치고 실연하고 살인하고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자신마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햄릿이라는 이 작품에 눈을 여는 것은 햄릿이 아니라 두 군인과 한 민간인입니다. 한밤중 성벽 막루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그때 두 군인이 민간인에게 소리칩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귀신의 언어는 라틴어거든요. 그리고 르네상스 지식인의 공용어가 바로 라틴어였으니까요. 뭐가 순서가 다르겠는데, 스칼라라는 말은 당시 student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이자 학생 호레이시오는 유령에게 말을 걸 뿐 아니라 유령의 정체를 그리스 신화와 로마 역사, 오비드의 변신 등 고전적 언어와 덴마크,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현대사, 실시간 국제정보까지 동원해 설명합니다. 유령의 존재를 논박하는 대신교 신학 이론까지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 호레이시오의 전공은 방대합니다. 맞지? 뿐만 아니라 호레이시오는
천체의 움직임, 해일과 지진 현상까지도 유령의 출현과 관련 짚습니다. 그러니 호레이시오는 물리과를 뛰어넘는 학제간 연구자요 융합형 인재인 것입니다. 호레이시오의 이름은 로마의 철학자 시인 문해 비평가인 호라티우스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호라티우스는 르네상스 당시의 현자의 표상이었죠. 또한 호레이시오는 유령의 존재를 초자연 현상일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의 징후로 했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진 지식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호레이시오는 유령을 설명할 뿐 유령의 이름을 붙이진 못합니다. 유령의 이름을 불러줄 친구, 그가 바로 햄릿입니다. 망루란 무엇인가? 한밤중의 망루란 또 무엇인가? 햄릿과 호레이시오는 깊은 어둠의 시간에 망루에 올라 공간적으로는 사회 공동체의 안과 밖, 시간적으로는 앞과 뒤, 곧 현재에 발려든 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 두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습니다. 또 산자의 세상뿐 아니라 죽은 자의 영토까지 통찰합니다. 오늘날의 햄릿이라면 억울하게 죽어간 원원들이 백목항에 또 광암 광장에 떠도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망루란 초소이자 상하타, 바로 지식인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둘은 친구인 거지요. 대학원 친구 맞습니다. 유령을 목격한 사실을 알리러 온 호레이시오에게 햄릿은 위템버에게서 왜 돌아왔나, 언제 돌아왔나 라며 두 번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모교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텐버그 대학일까요? 위텐버그는 당대 런던 관객들에게 한 이름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그 대학의 교수 마틴 루터. 위텐버그 대학은 개인의 믿음 내지는 양심을 통한 구원을 설파하는 종교개혁의 이론적 전진지지였던 것입니다. 햄릿에게 이 양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 말은 또 가톨릭의 전통적 윤리와 개신교의 혁신적 사유를 가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이와 대학이라는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 현실의 지배 논리에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은 새로운 문물과 가치의 창출이라는 뜻이지만 햄릿 속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말은 놀랍게도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 총기를 잃어버리고 부중궁궐 속 아침꾼들에 둘러싸인 늙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젊은 귀족들의 반란을 언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로 셰익스피어에게 이노베이션이라고 혁명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햄릿이 읽은 책은 지도교수 마틴 루터의 책이었을까요? 아니, 불경스럽게도 다른 학자의 글이었습니다. 세상 풍자나 일삼는 이 저자는 누구냐? 여기서 늙은이들이란 지배적 관습과 통념, 곧 기득권층의 지배 논리를 말합니다. 햄릿 속에 무수히 반복되는 정직이라는 말이 키입니다. 바로 이 책, 몽테뉴의 에세이 서문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독자여, 나는 이 책을 정직한 마음으로 썼음을 밝힌다. 정직. 실제로 몽테뉴의 에세이, 수상록의 무수한 타이틀들이 햄릿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수상록과 햄릿 사이의 동일한 구절 내지는 장면이 총
59군데 있다. 아니다, 그 이상이다 라고 셰익스피어 학자라는 이름의 편집증 환자들이 오늘날에도 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상상해봅니다. 위텐버그에는 전임 교수들 못지않은 개건 교수들도 있었다. 몽테뉴가 햄릿에게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가르친 일종의 교양 교수라면 철학, 수학을 가르친 이분도 있고 물리학을 가르친 이분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료에는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상상입니다. 상상력이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전공이니까요. 면밀히 찾아보면 증거가 없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냐고요? dou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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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doubt. 그러니까 의심하고 의심해봐도 내가 의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는 이 양반 데카르트와 행성과 항성과 행성의 비밀을 풀고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거짓이라 고백하기를 강요당했던 갈릴레오. 고로 문사철과 수리물리학을 통섭하는 햄릿은 융합 지식입니다. 참 이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이로부터 우리가 얻는 교훈은 마지막 구절은 한번 복창해 볼까요? 시작. 앞으로 이 교훈 대목이 나오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되새겨 봅시다. 위텐버그 대학에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개건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햄릿의 유명한 인간론입니다. 이게 그냥 햄릿의 머릿속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 분명히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개건 예술가로 위텐버그에 잠시 머물렀음에 틀림없습니다. 혹시 햄릿이 복수전공으로 미술사까지 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학문과 무관하게 예술 그 자체에 심취했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햄릿은 이 빛나는 인간의 이미지에 마냥 탐닉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노베이션 합니다. 이 마지막 한 구절로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서 셰익스피어, 햄릿은 르네상스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다시 깨고 포스트 르네상스 또는 바로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열게 됩니다. 교훈 같이 합니다. 오피리아의 오빠 레아티즘은 재상의 아들이라는 금수저의 기득권을 던져버리고 더 큰 세상으로 떠나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패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컬러풀한 자유로운 영혼은 세계의 찬란한 중심 파리로 갑니다. 구질구질한 흰색에 의심하는 정신은 침침한 총구석 위텐버그를 택합니다. 하지만 급사한 아버지와 미쳐 죽은 동생의 유고를 안고 레어티즈는 독일 유학파 햄릿과는 달리 존재론적 의심과 윤리적 고뇌가 아니라 칼의 복수를 택합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비열한 책략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략에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지요. 공부하며 살다 보면 이 말에 베이가 들 때가 있습니다. NO라고 외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공부는 무슨 더러운 세상, 힘과 돈이 최고지. 여러분, 결단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작.
무엇보다 햄릿의 세계에는 또 다른 청년들도 있습니다.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궁정을 어지럽히는 햄릿의 의중을 간파하기 위해 숙부왕은 햄릿의 탁구 시절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조기유학의 실패 케이스랄까요? 아니면 지식의 실천을 중시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걸까요? 어쨌든 이들은 학부 유학 후 공부의 뜻이 없어 대학은 진학을 포기하고 귀국하여 그래도 유학생인데 뭐 한 자리 없나 하고 궁정 주변을 얼쩡거리는 자들입니다. 지식과 권력. 이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지식을 도구화하는 학자들의 르네상스적 선구자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폴리페서. 무슨 위원회 위원, 청와대 비서관, 줄을 대며 쭈르르 달려가는 사람. 위에서 불러주면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지식인들. 정치, 경제, 사회학자는 물론 과학자, 교육학자,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영문학자까지 바로 엊그제 술잔을 기울이며 시대를 비판하던 동료학자가 결혼은 가부장 사회의 노예제도라는 평소의 지론을 파전 붙이듯 뒤집어버려요. 하긴 묵묵히 학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라 전잘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학 총장까지 되는 일이 최근의 세태이기도 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교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에 주목해 주세요. 로즈 앤 크런츠. 목을 길게 뺀 장미. 날 좀 봐요 하면서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만 바라는 출세지향의 속물. 길덴스턴. 골든 스타가 아니라 길릿 스타. 도금. 진짜 금이 아니라 도금한 별. 겉만 고지를 하고 속이 빈 사이비 지식인이죠. 불온한 진실을 찾는 햄릿의 머릿속을 해킹해버리고 이들은 철학 문답을 늘어놓습니다. 감춰둔 책을 흘긋흘긋 커닝하면서 플라톤을 인용합니다. 햄릿이 커닝 페이퍼를 빼앗아 들고 보니 플라톤은 개뿔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네들도 후대에 이름을 남깁니다. 이들의 삶과 죽음을 풍자한 연극이 현대에 와서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개작에서나 원작에서나 이들은 값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무대 밖에서. 그리고는 단 한마디 국어로 처리됩니다. 로젠크랜스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그들이 남기는 이름이 뭐냐고? 예전에는 의용학자, 반변학자라 불렸고 슬프게도 오늘 교육부의 대돼지라는 프롬을 받습니다. 교훈 시작. 지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마음의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고전적 소양과 신화적 상상력, 역사의식, 국제학과 천체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융합 전공생임은 물론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두 친구는 언어까지도 공유합니다. Doubt, Mind's Eye, Time.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종종 등장하는 의의입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시대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를 기꺼이 지는 친구들인 것입니다. 햄릿은 호레이시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노란색보다 핑크빛에 가까운 문구지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급기야 이런 상상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좀 너무 나갔죠.
이것이 햄릿이 호레이시오를 사랑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진짜 같이 해봐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손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잡고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햄릿은 자신을 격정의 노예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늘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이룬 친구가 있었기에 그의 삶은 부르의 삶이 됩니다. 친구의 비극적 죽음 앞에 함께 따라 죽겠다는 호레이시오를 햄릿이 만류하는 말입니다. 그 친구의 유언을 소명으로 껴안으며 호레이시오가 하는 말은 다정다감한 내 친구요, 안녕 합니다. 원래 우정이라는 게 똑같은 사람들보다 유사성과 함께 차이도 뚜렷한 사람들 사이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죠. 호레이시오와 햄릿의 차이는 함께 유령을 만났을 때 잘 드러납니다. 호레이시오는 유령의 손짓을 따라가지 마라. 곧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합니다. theory, 그 밖은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걸치는 안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반면 햄릿은 이론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절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의 절대적 지식의지는 사유와 행동의 완벽한 합일, 현실과 진실의 철저한 일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허망한 죽음은 아닙니다. 직관을 통해 또는 오랜 연구를 통해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된 호레이시오와는 달리 햄릿은 온몸을 부딪혀 그 한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인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지난 400년간의 연구가 되었고 아마도 인류 문명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이유입니다. 온건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지식과 삶의 거리를 유지한 호레이시오, 완벽을 꿈꾸며 지식과 삶의 철저한 일치를 추구했던 햄릿, 그 모습을 저는 오래전 현실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부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훈으로 집행하면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쉬운 대답을 쉽게 수긍하기보다 또는 어렵게 찾았으니 소리 높여 주장하기보다 의심하고 의심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을 찾는 격정의 삶을 산 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햄릿의 말입니다. Let be. 그냥 두라. 존재도 비존재도 모두 껴안으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해답은 틀렸다. 나의 해답을 수긍하라. 꼭 강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상이요 허상일 뿐이라고, 여기 현실의 실상을 보라고
강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재와 무도, 실상과 허상, 이상과 현실도 내가 쓴 안경일 뿐이라고. 안경을 벗으면, 아니 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그 둘을 넘어서 어쩌면 절대 진리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 햄릿이고 어느 쪽이 호레이쇼인가요? 다시 한번 이름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호레이쇼는 현자의 뜻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햄릿이라는 이름은 중세 노르딕어 암렛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햄릿과 호레이쇼는 더맨더머는 아닐지라도 stupid and wise 라는 뜻이 되죠. 햄릿은 프린스 차민이 아니고 바보 왕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이름이 둘 다 H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햄릿 앤 호레이쇼, H&H. 그 둘은 어쩌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거울림이지요, 분신이라는 뜻일까요? 우리 가슴 속에 햄릿과 호레이쇼가 함께 존재합니다. 차가운 오른쪽 가슴에는 호레이쇼가 있고 뜨거운 왼쪽 가슴에는 햄릿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에게는 지식 탐구를 위한 균형 잡힌 이성과 함께 내가 얻은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의 진리를 갈구하는 열정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햄릿과 호레이쇼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절대 진리, 곧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햄릿의 말처럼 늘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유비무환이라는 뜻이기보다 진인사 대천명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 안 되니까 햄릿과 호레이쇼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지식과 삶은 하나여야 하지만 또한 별개입니다. 학문적 성취가 미약하다고 질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뛰어난 스칼라는 못될지라도 그저 성실한 스튜던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세요. 그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미미한 재능의 스튜던트일지라도 훗날 반드시 학문의 길을 굳건히 지키는 훌륭한 스칼라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힘차게 독창합니다.